왜 어떤 사회는 부와 힘을 얻고 다른 사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종종 좀 위험한 길로 빠지곤 합니다. 혹시 특정 인종이 더 우월해서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네, 아주 오래된 편견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와 그에 대한 여러 분석들입니다. 모든 건 유기니의 한 정치인 얄리가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질문이요. 당신네 백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화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들은 그런 걸 만들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화물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부와 기술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인류학자였던 다이아몬드는 이 질문에 거의 평생을 바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대답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인종의 지능이나 문화 차이가 아니라 순전히 각 대륙이 어떤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가 문명의 운명을 갈랐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은 총과 쇠를 손에 쥐고 다른 민족은 돌도끼를 들게 된 이유가 그 시작점부터 달랐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거대한 역사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좋습니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한데요. 바로 대륙의 모양입니다. 네, 대륙의 축.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쭉하잖아요. 이게 모든 불평등의 시작이었다니? 처음엔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동서로 길다는 건 같은 위도대를 따라 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위도가 비슷하면 낮의 길이나 계절의 변화, 기후대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약 1만 년 전에 지금의 중동 지역인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인류가 처음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을 때 이 기술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아, 비슷한 기후대를 따라서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과 중국까지, 서쪽으로는 유럽 전역까지요. 식물에 따로 적응할 필요가 거의 없었댔네요. 뭐랄까, 이사 갔는데 동네 환경이 우리 집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긴 대륙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죠. 멕시코에서 정말 잘 자라던 옥수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북쪽으로 가져가면 겨울이 너무 춥고 남쪽 파나마 지역을 건너면 갑자기 열대 정글이 나타납니다.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네, 위도가 계속 바뀌니까 기후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작물 하나가 전파되려면 그 지역 기후에 맞게 품종이 개량되어야 하는데 이건 수백 수천 년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을 딱 갈라놓았고요. 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자료에 나온 한 사례가 정말 안타깝게 다가오네요. 어떤 사례의 말씀이시죠? 중미의 마야 문명은 바퀴를 발명했지만 이걸 운송수단이 아니라 아이를 장난감으로만 썼다고 하죠. 네, 짐을 끌 만한 큰 동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 남미 안데스 산맥의 인카 문명은 라마라는 동물을 가축화해서 짐을 날랐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바퀴가 없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아메리카 대륙이 동서로 넓게 퍼져 있었다면,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야의 바퀴와 잉카의 라마가 만나서 바퀴 달린 라마 마차 같은 혁신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지리적 장벽 때문에 두 문명은 거의 교류가 없었고 결국 이 두 핵심 기술은 피사로가 도착할 때까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게 얼마나 아쉽게 느껴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결국 유라시아는 지리적 복권에 당첨된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작물화하기 좋은 식물들 그리고 가축화하기 좋은 대형 포유류가 그곳에 다 몰려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소, 말, 양, 돼지 같은 동물들이요. 이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농업혁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축화가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요? 그렇죠.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이요? 네. 수천 년 동안 소, 돼지, 닭 같은 동물들과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동물들에게는 익숙했던 수많은 병원균이 인간으로 옮겨왔어요. 아, 홍역과 결핵은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서, 천연두는
낙타나 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끔찍했겠네요. 유럽 역사 초기에 흑사병 같은 걸로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효과를 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남은 유라시아인들은 세대를 거쳐서 이 군중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유전자에 새기게 된 거죠. 하지만 대형 가축이 거의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병원균에 노출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면역력이 전혀 없었겠네요. 네, 전무했죠. 그들에게는 유럽인의 가벼운 감기조차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 유명한 사건, 스페인 정복자 피사로가 고작 168명의 병사로 8만 대군이 지키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자료를 보면 당시 잉카인들이 난생 처음 보는 말의 모습에 기겁하고 총소리에 혼비백산했다고 묘사되는데, 사실 진짜 무기는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네, 총, 칼, 말은 심리적 충격을 줬을 뿐 결정탄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량 살상 무기는 피사로와 그 병사들의 몸속에 있던 세균이었죠. 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은 피사로 군대가 도착하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유럽인들을 통해 천연두가 신대륙에 퍼졌다는 겁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이 보이지 않는 침략자 때문에 잉카 인구의 95%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95%요? 네, 황제와 군 지휘관들도 포함해서요.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전쟁이 아니라 이미 폐허가 된 곳에 깃발을 꽂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심지어 북미에서는 일부러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려고 천연두 환자가 썼던 담요를 선물로 건넸다는 기록도 있던데,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생물학전의 가장 끔찍하고 원시적인 형태였던 셈입니다. 총칼 없이도 한 부족을 통째로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메리카 정복의 역사는 군사적 승리라기보다는 병리학적 승리였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라시아가 지리, 작물, 가축, 그리고 세균까지 모든 패를 다 쥐고 있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점이요? 유라시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왜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아니라 변방의 작은 반도들이 모여있던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걸까요?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지리적 환경이 완전히 정반대의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요? 네. 먼저 중국을 보세요. 해안선이 비교적 매끄럽고 내부를 가로막는 거대한 산맥이나 사막이 적습니다. 거대한 강들이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죠. 통일 국가에 유리한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환경은 한번 통일되면 그 체제를 유지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천 년간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지만 늘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회귀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황제 한 사람의 결정이 대륙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정화함대 이야기가 딱 그 사례인 것 같아요. 아, 정화의 대함대. 콜럼버스보다 수십 년 앞서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던 세계 최강의 함대를 황제 한 명의 명령으로 모조리 불태우고 바다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경쟁 세력이 있었다면 정화의 항해는 계속됐을지도 모르죠. 반면 유럽은 어땠을까요? 들쭉날쭉한 해안선, 수많은 반도와 섬, 그리고 대륙을 가르는 알프스나 피레네 같은 높은 산맥들. 지리적으로 완전히 잘게 쪼개져 있네요. 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단 한 번도 지속적인 통일 제국이 등장하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단점 아닌가요? 끊임없이 서로 전쟁하고 분열하면서 힘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처럼 통일된 힘으로 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입니다. 유럽의 분열이 곧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분열이 경쟁력이요? 네. 수십 개의 국가가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대서양 횡단 계획을 퇴짜마자도 포르투갈로 또 스페인으로 가서 다른 왕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군주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도 옆 나라의 다른 군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이 끝없는 경쟁이 총기, 조선술, 항해술 같은 기술 혁신을 미친 듯이 부채질했고 결국 그 에너지가 대륙 밖으로 폭발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겁니다. 중국에서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험이 끝났지만 유럽에서는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던 셈이죠. 와,
정말 거대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네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인종이나 민족성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인종주의적 편견을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역사가 정말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의 이론을 환경 결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환경 결정론이요? 말 그대로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서 인간의 문화나 자유의지, 선택 같은 다른 변수들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는 아주 강한 주장이기 때문이죠. 마치 인간은 주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 같다는 느낌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들이 있죠? 첫 번째 비판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농업은 인류에게 진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진보 아니었나요? 수렵 채집보다 농경 사회가 더 풍요롭고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자료에 나온 고고학적 증거는 충격적입니다. 그리스와 터키에서 출토된 고대 인류의 뼈를 분석했더니 농경 사회로 전환된 이후 남성의 평균 신장이 15cm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키가 줄었다고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수렵 채집 시절에는 온갖 종류의 야생식물과 동물을 섭취하며 다양한 영양분을 얻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주식이 밀이나 쌀 같은 소수의 탄수화물 작물에만 편중된 거예요. 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졌군요. 네, 구루병이나 빈혈 같은 영양 결핍 질환의 흔적이 뼈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겁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그걸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계급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는 비판도 있고요. 농업이 인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걸 환경 탓으로 돌리면 인간의 역할이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비판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선택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회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회는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단지 질이라는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 같은 것이라면 인간의 창의성이나 의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비판이 있을까요? 유럽의 진짜 이점은 다른 데 있었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블로트는 유럽의 결정적 우위는 다이아몬드가 말한 그런 내부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순전히 아메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웠다는 지리적 위치 그 자체였다고 주장해요. 아, 그러니까 유럽이 특별히 혁신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금광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문명보다 먼저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곳의 막대한 금, 은, 자원을 독점하고 노예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다른 대륙을 압도할 부와 힘을 단숨에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다이아몬드처럼 환경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환경이 작동한 방식이 내부 경쟁이 아니라 외부 자원 독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총균쇠를 통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불평등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강력하고도 대담한 가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지리적 환경이라는 거대한 우연이 각 문명의 운명을 갈랐다는 이야기였죠. 동시에 이 설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은 인종주의 같은 위험한 편견에서 벗어나 역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게 해주는 훌륭한 출발점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힘들을 하나의 틀로만 설명하려는 시도의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당신에게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렌즈 하나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한 자료에서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다이아몬드의 관점을 21세기 현재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지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흥미롭네요. 어쩌면 해저에 깔린 인터넷 광케이블망의 분포, 영어나 중국어 같은 특정 언어의 지배력, 혹은 반도체나 희토류 같은 핵심 자원의 편중이 21세기의 새로운 대륙축이 되어 또 다른 형태의 총균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